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15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자살했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언급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항의하거나 입증하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정윤회 국정농단 설의 진실은 뭐길래 국기문란사범으로 지목된 경찰관이 억울하다며 죽어나가야 합니까? 찌라시라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건 뭐며,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서둘러 쉬쉬하려는 건 또 뭡니까? 이번 수사는 청와대가 하는 겁니까? 검찰이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답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 인사권자는 누굽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한 달의 딱 중간이고 이제 가보년 2014년은 딱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큰 뉴스들, 큰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폭설이 서울지방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내일부터 온도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길 걸어 다니실 때는 꼭 주머니에서 손을 빼시고 조심조심 다니시길 바랍니다. 겨울에 어디 다치면 아주 큰 고생이지요. 그리고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지난 13일, 그러니까 날수로는 오늘 사흘째네요. 평택 쌍용차 공장 70m 굴뚝 고공에서 두 분이 지금 농성 중입니다. 굴뚝 연결해서 쌍용차 노조 사무국장, 김사무국장 연결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전하고 싶은 말씀 기탄 없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영민 PD. 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그 뉴욕에서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렸던 그 사무장이죠. 네. 조현아 사태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강 조사를 회피했어요. 그래서 조사가 연기됐는데 무슨 곡절이 있습니까? 예, KBS하고 인터뷰를 했죠. 박창진 사무장.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한 거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여러 많은 그 정황 보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현재, 당시 3m 정도의 밀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실상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말이죠. 자, 그 뒤에 앉아 있었던 1등석에 앉아 있었던 분의 그런 증언도 있었는데 말이죠. 국토교통부는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보강 조사를 오늘
아침 10시에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박창진 사무장이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 추후 일정을 협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박 사무장의 입장은 다 나왔습니다. K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모욕감이나 인간적인 치욕 겪어보지 못한 분은 알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당장 연락해서 비행기 세워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 이렇게 조현아 전 부사장이 말했다는 겁니다. 오너의 딸이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사무장의 증언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 박창진 사무장의 전화번호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섭외차 이제 연락을 했는데 한 100통을 건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간 무수히 많이 전화를 했지만은 전혀 통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인터뷰는 조금 있다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요. 네. 국토교통부의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죠? 예. 네. 요즘에는 하도 단어 하나에도 각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신경이 쓰이는 국면이라. 네. 연락이 안 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일단 땅콩 리턴 파동 이후에 대한항공 주가 흐름. 이렇게 생각보다는 크게 안 빠지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래서 선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회사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전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이후 15일까지 15일까지 이 6거래일 동안에 대한항공의 주가는 9.3%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3% 빠진 것을 비교하면은 꽤나 선방한 수치인데요. 그렇네요. 하지만 동종업계 주가 흐름과 비교하면은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같은 기간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등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24.4% 올랐는데 이 기간 대한항공은 52주 신저가를, 아시아나항공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두 회사의 주가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유동성 같은 이런 감안해야 할 변수가 많지만 유가 급락 호재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동종업종의 주식의 상승률 차이가 2배가 넘는다는 것은 한쪽은 더 오를 수 있었는데도 덜 올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항공사들에게 그다지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게 나타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아마 낙폭이 상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저유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다 보니까 대한항공 주가가 이 사실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적게 오르고 있고, 같은 동종업계의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대한항공이 단단한 그런 땅콩 리턴 파문을 지금 입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단히 발목 잡혔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하니까 예. 주가가 크게 안 빠진 것만 해도 네. 감지덕지 해야 할 텐데. 네. 우리가 주가까지 지금 걱정해 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네. 자신한테 땅콩 견과류를 서비스한 승무원 그리고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쫓다시피 내리게 했던 사무장 집에 지금 계속 이틀 연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지 없는지 가도 되는지 이런 거 묻지도 않은 채 가서 띵동 해서 없으면은 이렇게 사과 쪽진가 뭔가를 우편함에다만 놓고 온다는데. 네. 그거 진짜로 사과를 할 진정성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신문 기사 한 줄 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 집을 몇 차례 방문했는데 계속 만나지 못해서 준비한 편지만 우편함에 두고 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 박창진 사무장이 출근을 했단 말이죠. 네. 출근하면 자기 회사로 그렇죠. 가서 만나면 되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엉뚱하게 비운 집에 가가지고 쪽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일종의 이건 퍼포먼스 아니냐. 그러게. 언론 플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말 사과를 할 거면. 예. 사무 공간에서. 네. 박창진 사무장의 또 윗선, 그리고 네. 동료들, 후배들 다 있는 곳에서. 네. 정중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게 모양에도 맞는 거지.
왜 공상스럽게 집에는 가서 뭐 대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 뭐 참. 그러니까 그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홍보팀이 이제 뭐 자기들은 그 홍보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거조차도. 네. 그 심기에 반하는 이런 식의 뭐 이런 보고를 올릴 용기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만큼 사내 분위기가 경직돼 있고 네. 전 근대적인 리더십에 아주 쩔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리성이나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는 잘 유추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곧 검찰에서도 부른다니까 네. 땅콩 부사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아주 그 독설가로 유명한 어떤 분이 네. 독설가라기보다는 아주 날카로운 페이소스트라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국토부에 조사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네. 갔더니 뭐 여자 화장실을 다시 청소를 시키게 했대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예. 그걸 빗대면서 예. 금태두른 요강을 가지고 다니지 왜 그런 부산을 피우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봤는데 아무튼 오늘 저기 중앙일보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좀 시중 여론이 뭐 대한항공이 뭘 하나씩 할 때마다 더 악화돼 가고 있는 그런 네. 양상입니다. 그것도 우리 뉴스케이의 지난 금요일 화면을 보면은 뭐 계속 그 현장에서 뭐 기자들을 상대로 리허설을 한 거 아닙니까? 또. 네, 네. 예. 그런 행동들도 했었고 또 조사받는 와중에도 따뜻한 차에 모시겠다. 귀갓길에 따뜻한 차에 모시겠다 해서 4시간 공회전을 4시간 시켰다는. 예. 이건 정말 참 아주 단체로 직원들이 그 경영진을 엿먹이려고 하는 의도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이겠는가. 근데 땅콩 부사장을 보면 자꾸 누가 연상이 되는 게 비단 저만 그러는 건지. 네, 글쎄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한 말씀 하셨죠. 네.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예. 그 전날 며칠 전에 사제 폭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언급이 있었습니까? 예, 뭐 그런 내용이 지금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 그런 내용은 없고 네. 이른바 자기들 표현으로 종북 콘서트가 사회적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라면서 최근에 이 통일 평화 콘서트를 주최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네.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죠. 관련해서는 최근에 테러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균형 감각 살린다고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진정성 없는 정도의 이런 양비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만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 이것도 지금 검찰부로 수사하라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이제 100%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이거 완전히 한국민 전략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두 국민으로 나눠놓고 그 중에 한 국민. 예. 예. 한국민만 밀어주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작년 2월에 취임했으니까 이제 딱 20개월쯤 됐는데. 예. 22개월 됐나요? 예.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고요? 예, 39.7%로 떨어졌습니다. 전주보다도 6.6%포인트 늘었고요. 일주일 사이에 한 7%포인트 빠진 거죠? 예, 부정적인 평가가 52.1%로 51.6%를 넘겼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층에서도 75% 긍정평가에서 66.7%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새누리당 지지율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엄청난 그런 반사 효과를 누려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작 0.2%포인트 오른 22.9%를 나타냈습니다. 네, 22.9%.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김용민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47분 들어왔습니다. 주말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주말에 큰 뉴스들이 많았죠. 아침부터 뉴스 브리핑 이런 것들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꼭지 언급해 드릴 것은 아니고요. 국물도 없수다님.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의 어머니가 쌍용차 고공농성장을 방문해서 남의 아들이 올라가 있었다면 속상하겠지만 내 아들이 가 있어 다행이다. 끝까지 하고 와라 라고 말했던 것. 요즘은 정말 SNS가 웬만한 뉴스 미디어보다 더 빠르고 또는 더 맞춤형이랄까요. 쏙쏙 전해주던데. 70m 상공이니까 사실 아득하죠. 한 24층쯤 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로 치자면. 한 층에 보통 3m를 잡는다고 해도. 오늘 또 눈발도 날리고 날이 흐려서 보이지도 않는데, 하늘을 향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그 어머니의 사진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요. 저는 이창근 정책기획실장 말고 제가 통화 이따 하기로 한 사람 김정욱 쌍용차 금속노련 쌍용차 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입니다. 두 분 중 어느 분하고 해도 큰 무슨 없을 거고요. 네, 이따 격려의 글도 좋고 법적인 문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날씨가 계속 특히 내일부터 화수목 3일간 초강추위가 내습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하 12도, 요도, 15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70m 상공에서는 어마어마한 체감 추위겠죠. 상상하기 힘든. 염려의 글도 좋고 말씀들 주십시오. 갈무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마타하리님. 공회전 5분 이상이면 적발되는데 4시간이라. 그렇네요 정말. 공회전 하지 말자고들 그런 거 많이 하죠. 더군다나 요즘 차량 엔진들은 예전과 달리 많이 좋아져서 공회전 굳이 하지 않아도 엔진 워밍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건 잘 된다. 그리고 괜히 해봐야 이산화탄소, 좋지 않은 배기가스 이런 것만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과태료 사안인지 권장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유차 같은 거 버스, 트럭 이런 거는 좀 제재 대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4시간을 엔진을 켜놓고 공회전을 했다. 대단한 공주마마님이시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지지율이 아직도 30% 후반이냐? 참 잘 안 믿겨진다. 이런 얘기. 네, 마지노선을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다가 35% 안팎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노선 지지율 철옹성 같은 깨지지 않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세월호가 가라앉으나 뭐가 어떻게 되나 고정적인 지지율은 35% 정도다. 우리가 과거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확인한 숫자인데 보죠. 투표에서 나타난 득표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세상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3주 연속 빠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7%포인트씩 빠진다는 것은 만약에 큰 선거를 한 달쯤 앞두고 있는 국면이라면 이건 초비상 사태인 거죠. 제가 12
19일 대선이었죠. 지난 18대 대선이 2012년에 12월 18일 날 선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9일이었나? 아무튼 그때로부터 한 달 전쯤에 몇몇 방송에서 꽤 분주히 여러 프로그램들에 나가서 분석과 전망과 토론을 하고 했는데 5.16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이른바 박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 문제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문기적거리고 입장 변화를 표명하지 않은 채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는 사이에 대통령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현격하게 빠졌죠. 그래서 6, 7%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다급해서 뭘 내놓는 걸 봤는데 그때는 가을이 되기 전이었죠. 5월, 6월, 7월 그때 언저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한 달 남겨놓고 만약에 뭐 대선이건 뭐건 한 달쯤 남겨두고 일주일에 한 5, 6, 7%포인트씩 빠진다. 이거는 초비상이죠. 추세가 완전히 이제 하향 직선인 거네요. 이건 곡선도 아니고 그리고 있다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할지 최선의 수습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리고 관련자 처벌하고 대통령이 언급할 거 있으면 공손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국민 앞에 서서 그렇게 사과를 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덩이 굴리면서 커지듯이 자꾸만 커집니다. 소문은 원래 날개를 달지 않는 것이고요. 최경위의 죽음, 이것도 간단히 볼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의 대응을 보니까 우리는 회유한 적 없다. 그리고 그 유서에 나온 바는 그냥 사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주관적 느낌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가볍게 뭉개는 것 같던데 한 인간의 죽음 앞에 그렇게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 정권인지 인간에 대한 실망입니다. 무덤덤님,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군요. 권력은 측근이 왼수고 재벌은 핏줄이 왼수다. 네. 윙스님, 땅콩 부사장 하면 누가 연상되시나요들 궁금합니다. 되게 연상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나 봐요. 오늘 이런 거 여러 군데서 봅니다. 사람 느낌, 정서라는 거 비슷하죠. 그게 꼭 생각이 같은 끼리끼리여서만이 아니고 하는 행태를 보니까 언과 언행의 유사성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연상되는 겁니다. 근데 다들 어떤 사람이 연상되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걸 연상을 못한다면 그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바 있는데 공감은 능력이 아니라 공감 본능 아닌가 싶습니다. 본능. 능력이라 하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가꾸어서 또는 학원을 다니거나 열심히 엑서사이즈를 해서 키우거나 그러는 게 능력이고 실력이지만 물론 공감도 공감하려고 애를 쓰면 조금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 경험을 해왔고 단일 민족이라고 프라이드도 갖고 하는데 우리 핏줄 속에 DNA 유전자처럼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감할 수 있는 것. 어쨌거나 공감 능력이 되었던 공감 본능이 되었던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연상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연상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공감 능력, 공감 본능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공감 본능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화도 나고 엉망입니다. 미니님께서 어떻게 모든 일에 격려와 위로는 없고 분노와 비판만 할까요? 이런 말을 제가 오프닝 원고 쓸 때 생각이 났다라면 딱 이 두 줄로 오늘의 오프닝을 할 수 있는 건데 미니님께서는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미리 좀 주십시오. 탐나는 압축된 문장입니다. 역시 그녀는 신은미, 재미교포, 신은미 씨만 비판했고 테러 학생은 언급도 없었군요. 지금의 자신의 처지나 우려할 것이지 이런 사안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석양의 건맨께서도 대통령은 오늘 발언에 대해서
대한항공 땅콩 리턴 그것까지 함께 묶어서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아마 땅콩 부사장 말하는 것 같은데 대한항공 측 진짜 반성하게 하려면 각 공항에서 대한항공 운영 못하게 해야 한다. 윙스. 조연아 씨가 집으로, 승무원들을 집으로 찾아간 것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 싫어서일 겁니다. 그렇죠. 네. 같은 생각입니다. 사과하려면 의사를 곡진하게 전달하고 그쪽에서 방문해도 좋다 그러면 허락을 받고 가서 예의와 수준에 맞게 그리고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이 원하는 형식과 예절대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가정 방문하듯이 막 가가지고 없으면은 쪽지 남기고 오고 그거는 자기의 사과를 받아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대해서도 견해들이 많으시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MJ 그린님, 자살한 최경위가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청와대에 항의하려고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의는 검사들의 향상된 신문 기법, 즉 지저분한 사생활 캔에서 압박하는 기법을 버티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이런 견해 제법 나오고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검찰이 본래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공문서 유출죄로 최한 이 두 경위를 구속영장을 친다고 해도 영장 발부되지 않으리라고 미리부터 모든 일간지들, 그러니까 대중 매체들이 다 썼었거든요. 변호사들 되게 자문을 거치거나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들 다들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청와대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검찰이 설령 영장이 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했다면 저는 그건 검찰의 법 감각이나 양형 또는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학습이나 이런 게 전혀 엉망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영장이 기각될 줄 알았지만 친다는 것은 일단 잡아들이려고 할 만큼은 다 한다라는 것을 특히 윗선에다 보이기 위한 건 아니었겠느냐. 그렇다면 영장 청구, 더군다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희가 자살을 했다. 그렇다면 뭔가 있겠죠. 그러죠? 이 사건에 얽힌 또 다른 비밀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MJ 그린님 말씀대로 이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 뭔가 구린 것을 찾아내서 그걸로 협박 이런 걸 했고 그것이 공개됐을 때의 치명적인 이런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적이는 없고요. 우리도 최소한의 예의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한간에 이런 추측이 나온다. 왜냐하면 영장 자체가 발부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고 미리들 보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전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 공보물 중에 이런 게 있나 봐요.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밥은 먹고 삽시다 라고. 네. 선거 관련 홍보물이거나 책자니까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또 지금 변호사 업계에서 가장 현안이거나 정서적으로 한마디로 휘어잡을 수 있는 이른바 브랜드 네이밍 차원에서 이런 걸 썼으리라고 봅니다. 대형 로펌에서 아주 전관 예우 이런 것들 묶어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신임 변호사가 된 사람들 중에는 공무원 6급으로도 서로 가려고 하고 한때는 5급 대우해줘도 안 된다. 행정고시보다 사법고시가 어려우니까 4급 대우해줘야 된다. 그러다가 5급 행정고시 패스하면은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급이 됐다가 요즘은 6급. 그러다 부산 어디선가는 7급으로 뽑는데 몇 명이 원서를 내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모임에서 야 그거 전체 변호사들을 위해서 체면이 있지 어떻게 7급으로 가니 이런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변호사들도 이제 달라진 거에 세태나 시류에 많이 적응들을 하고 계신다고, 이미 그렇게 계신다고 들었고, 또 시장 기능도 일부 작용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요번 변희엽 회장 선거에 이게 어느 분의 후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후보의 공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슬로건 대표 구호처럼 내건 분도 있군요. 날씨만큼이나 시국이 참 어수선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 우리가 한 걸음 희망으로 나아갈 때 날개 달고 저 멀리까지 가버리는 악마들을 보면서 절망한다. 네, 무슨 네루다, 파블로 네루다의 식귀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청라에서 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함축적으로 담아서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청취자 게시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 행간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5시 59분에 배냉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버스에서 방송하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아나운서님, 아마 이제 우리 제작진을 부르는 것 같고요.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볼륨 편차가 좀 심해요. 해결 방법이 없나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목소리나 말이 들렸다 안 들렸다, 높낮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볼륨의 크기, 성량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가능하시면 여기 글 올려주시는 게 가능하시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요. 제 성량의 크기면 저희 지금 마이크나 방송 시스템은 균질하게 가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PD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이런 불편함이 없어질지를 조금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어쨌거나 방송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은 잘 들려야죠. 그쵸? 라디오는. 이런 말씀 들으면 늘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포레스트 토니님께서는 이따 굴뚝 농성자들 말씀 하나 주셨고, 자, 행간 오늘 고른 것은 최경위 유서에 청와대에서 동료 경찰 회유를 했다라는 언급이 있는데, 그게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제목의 조간신문 기사. 먼저 한 대목 들으시고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보고서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 최아무개 경위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자신과 같은 문서 유출 피의자인 한 아무개 경위를 회유했다는 주장을 유서에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문이 일고 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동구 한 성당에서 최경희 가족들이 공개한 유서를 보면 최경희는 동료 한 경위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했다. 최경희와 한경희는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서 유출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10일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네. 그 시청자 게시판 이렇게 소통하다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과정 자체도 저는 석연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죄목을 적용할까를 두고 검찰이 고민한다는 검찰 출입 기자들의 분석은 아니고 전망 기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한 하루 이틀 전쯤에 몇 군데 실렸죠. 동일한 견해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지는 같았는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하건 공문서 유출 공문서 관리법인가 그걸 적용하건 다중에게 유포할 의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여기에 검찰의 고민이 있다. 이런 식으로들 썼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 그건 검찰의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인신구속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인신구속을 하고 안 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증거인멸의 도주가 있으니까 격리된 유치공간에 집어넣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차단을 철저히 막은 채, 즉 격리시켜놓고 그 사람 이제 강압은 빼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강제적 수사를. 불구속 상태면 그 사람이 어디 가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구와 말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주 이 둘 중에 하나 걸면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되게 구속영장이 떨어지는데 요즘은 되게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걸 대원칙으로 한다. 이제 인권 강조 차원에서 이런 거 당연히 강조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방향은 맞고요. 그런데 큰 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한다. 이것은 검찰로서는 그때까지의 수사의 패배 또는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강제로 붙잡지 말고 수사를 계속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검찰 니들이 입증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검찰은 실패했어요. 1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이 최경희는 자기 고향인 경기 이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 이런 걸 피워놓고 자살한 걸로 전해졌죠. 수구 초심이라고 할까요? 고향을 찾아가는 심리 그런 건. 네. 최경희가 자살 직전에 가족들과 전화를 합니다. 그중에서 검찰 수사, 그러니까 누가 문건을 유출시켰느냐의 피의자였습니다. 이 최경희는 문건 작성과는 상관이 없고요. 누가 유출시켰느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퍼즐 맞추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는 뭔가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500피스, 300피스 아이들 어렸을 때 뭐죠? 종이로 된 백설공주니 그 캐릭터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죠? 제가 뭐라고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종이로 된 그거 이렇게 막 맞춰서 그림 만들잖아요. 그거 하면은 막 신기해 보이던데 저는. 그래서 그 액자에 넣기도 하고 사진 찍기도 하고
다시 쏟아가지고 뭐 또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대던데. 아무튼 그런 퍼즐 맞추기다. 그 퍼즐이 뭡니까? 밑그림이 딱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거기에 맞는 그 퍼즐.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조금만 아귀가 안 맞으면 전체 그림 퍼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퍼즐 맞추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각본 또는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볼트너트를 끼워서 맞추듯이 퍼즐 조각을 하나씩 끼우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B5 크기의 뭐 경찰들 들고 다니는 수첩같이 생긴 노트북같이 생긴 언론들 보니까 뭐 A4라고도 하고 B5라고도 하던데 B5 사이즈의 수첩에다가 막 심정이 급했던지 상당히 글씨도 크게 막 써가지고 무려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그걸 이제 배포해서 나눠줄 때 A4 용지에 복사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또 뭐 A4 유서 뭐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좀 저는 이렇게 기사를 대비해서 보다 웃었습니다. 아무튼 거기 14장의 자필 유서를 남기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경희가 아꼈고 같이 일했던 동료 후배 중에 한모 경유라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현재의 민정수석실입니다. 현재 민정비서관은 우병규라고 검사 출신인데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당시 주임 검사입니다. 그 수사를 받다가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투신했었죠. 그래서 충격을 빠뜨리기도 했는데 그 우 검사가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성은을 입고 그 좋다는 그 세다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우검사, 우비서관 체제로 이번 문서 작성 및 유출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감찰, 이른바 감찰, 특별 감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그것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이번 수사는 도대체 청와대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하는 겁니까? 라고 묻기도 했던 겁니다. 그 민정실에서 한모 경유에게 네가 혐의를 인정하면 너는 입건하지 않겠다라고 회유를 했답니다. 이게 최모 경유의 주장입니다. 최모 경유는 그 주장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모 경위가 둘 다 지금 서울청 정보부실 소속인데 한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그런 회유성 제안 또는 거절하기 힘든 압박성 제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 줄 사람은 한모 경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회유를 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거고 탈법적인 것이니까 민정수석실에서는 확인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모 경위가 양심선언을 하거나 들었던 그대로 밝히는 건데 이럴 경우에 참 애매하죠. 당시 회유를 녹음으로 하거나 문서로 남겨놓지 않았다면 말을 해도 저쪽에서 부인을 해버리면 끝이니까. 아무튼 한 인간이 죽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것보다 더 큰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제기하는 어떤 의문이라면 분명히 뭐가 있다고 봐주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거기서 묘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한모 경유에게 나는 너를 믿고 고생이 많았는데 나라도 너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그런 회유 제의를 받았으면 흔들렸을 것이다. 그거 당연하다. 라고 위로 같은 말을 남깁니다. 밝혀야 할 건 그겁니다. 청와대에서 왜 한모 경유에게 1번 과연 했는지 회유를 2번 했다면 왜 했는지 3번 지금 한모 경위는 왜 경찰이 보호하고 있는지 언론과 접촉이 안 되는지 한모 경위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자신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청와대 민정실에서 최모 경위의 유서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왜 최경위에게는 그런 회유를 하지 않고 한 경위에게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밝혀지지 않는 한 한 사람이 죽음 밝혀지겠습니까? 석연치 않은 점이 남으면
계속 소문과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검찰과 수사기관인데 지금 청와대 민정실에 있건 청와대 주요 포스트 대부분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현재 민정비서관, 공직비서관 다 검사 출신들이고요. 그 민정수석비서관 홍경식 씨도 검사 출신이고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사 출신인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은 다 여지껏 늘 검사 출신 이어왔습니다. 참여정부 때 뭐 변호사를 했던 사람 한둘 정도 있었던 그 제 기억 말고는요. 또 이런 말도 있죠. 한편 이제 검찰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정윤회 씨가 말하기를 지난 4월 달과 11월 달에 이재만 비서관 당신과 통화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사실이라고 답했죠. 이미 통화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럼 뭐 그런 거 확인하려고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문고리 3인방이 밖에서 모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식당이 꼭 문건에 나온 그 식당일 수도 있고 정보보고라는 게 조금 몇 가지 것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오해를 받을 만한 모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밝혀진 것을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청사로 나오라고 해서 묻고 돌려보내고 형식적인 수사를 한다면 그건 수사가 아닌 것이죠.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었는지는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이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건 본인의 진술이고요. 그것을 검찰은 지금 본인의 진술들로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문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했던 보강 수사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은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사의 진정성이나 수사의 강도 이런 걸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지만 회장도 지금 불렀는데 어떤 얘기들이 어떻게 될지 이건 오늘의 큰 초미의 관심사고 아마 이따가 밤 8시나 9시 각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 시간에는 이게 주요한 꼭지로 다뤄질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경희의 죽음이 홀대받아서는 안 되겠다. 밀려나서는 안 되겠다. 왜? 굉장히 중요한 열쇠 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열쇠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행간으로 고르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찰이 이번에도 한 인간의 죽음을 가지고 농간을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최경희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유서가 있다더라, 유서 발견됐다더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분량이 서너 장에 불과하고 유서의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만 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처음엔 없다고 하다가 없던 유서가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데 가족들 얘기만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유서 분량이 글씨체가 좀 큰 페이지도 있긴 하지만 총 14장이나 되고 강압수사에 대한 억울함 토로도 있고 무엇보다도 청와대 민정실에 회유 압력이 있었다. 이 대목이 있었다는 거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이 최경희의 유가족들이 유서를 보여달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신이 발견된 지 7시간 정도 지나서야 경찰은 유족들에게 유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서울법대 로스쿨의 한인섭 교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분은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시는 거니까요.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유서는 말 그대로 유족의 소유물이다. 경찰도 유족 동의를 얻어야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유서는 즉각 유족에게 반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느 기관이든, 즉 경찰이든 검찰이든 청와대든 어디든 만약에 유서를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용의 일부에 이런 게 있다는 식으로 전달만 해준다면 그것은 유서 횡령 또는 유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형법, 공법학계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한인섭 서울법대 로스쿨 교수의 얘기니까 저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지난 5년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무려 55명입니다. 우리는 목숨 하나 세상을 떠나는 것 너무 둔감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받다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조사 도중에 모멸감을 이기지 못했건 또는 자신의 커다란 비위가 공개될 것을 두려워했건 간에 죽은 사람이 55명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살을 택한 55명이 무조건 무죄였다 또는 옳았다, 억울하다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5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중에 유죄로 판명이 돼서 살인죄를 최종 언도받고 사형에 처해질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또는 있어도 그렇게 많을까요? 그런데 결국 생명을 버립니다. 우리 수사 관행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에만 지난 7월 말 현재로 11명이 죽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가 말이죠. 5년간 자살한 사람이 55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연평균 11명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2014년 올해에는 지난 7월 말 현재로, 그러니까 1년의 반밖에 안 지난 정도에 벌써 11명입니다. 이번 최경위가 12번째입니다. 고 최경위 형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동생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거짓말 같다. 유서에 모든 게 나와 있다. 대한민국이 1970년대나 8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최경위의 형의 답은 이렇습니다. 검찰을 지시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다 검찰의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생은 죽기 직전 나와의 통화에서 이번 수사는 퍼즐 맞추기다.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언론들이 나를 이미 범인으로 몰고 갔다. 너무 힘들다.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언론도 반성할 대목 많습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우리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만 이지 회장 검찰에 출석했죠? 네네. 진짜로 정윤회 씨하고 막 암투했대요? 글쎄요, 뭐 그거야 어떻게 권력 암투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어렵겠죠. 제가 좀 묻는 게 좀 짓궂고 그래서 싫죠? 그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이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에 네. 실제로 이제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국정농단 의혹 이런 것들의 한 축,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박지만 회장하고 이 정윤회 씨 사이에 이 권력 암투설이 이제 제기가 됐었던 건데 실제로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면 보도 내용들 모두가 다 확인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윤회 씨 쪽에서 뭔가 이 청와대의 인사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을 법한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 있고 네. 또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도
자신의 육사 동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 문제에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혹은 행사했었던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비롯한 이 민정수석 라인에서 이 민정 라인 내부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이 정윤여 씨와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전횡 문제에 대해서 이 감찰을 벌이다가 결국은 그 핵심 당사자였던 박관천 경정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 모두 이제 청와대를 떠났고 예. 그 과정에서 정윤여 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윤여 씨와 이 박지만 회장 사이에 뭔가 좀 굉장히 불편한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음은 뭐 누구나 이제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으로 보면 이게 권력 암투가 있었는지 실제 인사 문제에 누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개입했는지 부분을 이 검찰 수사가 명확하게 밝혀내는 건 애초부터 좀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 예.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엊그제 이재만 이 총무비서관 이 소환 조사를 했고 오늘 박지만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건 결국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네. 어떻게 보면 좀 수순 밟기 이렇게 좀 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양 갖추기 소환 조사다 이 말입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의 성격상 예. 이 지금 검찰 수사의 큰 두 갈래가 실제로 국정 개입 부분이 있었는지 이게 맞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이게 문건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다 이제 무리한 수사 논란 속에 이 최모경이가 결국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제로 십상시 모임 정윤여 씨와 십상시 모임이라는 그 모임의 실체가 있는지 오히려 뭐 이런 부분들에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예. 이 국정 개입,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농단, 국정 개입 의혹 이런 부분들은 수사에 초점이 아니었던 만큼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마무리 수순으로 그러니까 정윤회 또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한 명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박지만 회장 이렇게 차례로 불러서 조사할 대상자는 다 조사했다라는 그 정도의 좀 수순 밟기, 모양새 갖추기 이런 수사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다했다 이런 소리 하나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니까 이번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던데요. 청와대 민정실에서 다 그 우병 뭐 유명한 검사 있다며요. 예, 우병우 검사요. 예. 뭐 거기서 다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뭐 그쪽이 뭐 상황들을 다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은 이 김영한 수석보다 오히려 그 민정비서관인 우병우 비서관의 역할 또 파워 이런 것들이 훨씬 늘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거여서요. 예. 말씀하셨던 그런 정도로 갈래가 좀 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카드놀이 중에 뭐 마이티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올마이티 청와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뭐 난다긴다 하는 검사들 다 갖다 놓으면은 검찰청에 있는 현직 검사들이 눈치 봐서 어디 하겠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대선 공약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러게요. 뭐 위험을 된 거죠. 현직 검사는 안 데려간다고 말해놓고는 살짝 모양상 문의만 사표 받아놓고 데리고 가고 말이에요. 에이구. 자, 청와대 문건 유출이. 네. 그런데 실은 이거 재밌네요. 아니 재미라 그러면 안 되지. 청와대 문건 유출이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직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데 이건 뭡니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이 이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지금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6월 달에 청와대를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 문건 유출과 관련한 이 첩보들을 입수를 했고, 그리고 실제 이 복사본도 자신이 구했고, 예.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서 이 윗선에 보고를 하고, 이 문건이 당시 자신이 봤던, 이 복사본을 봤던 그 문건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예. 유출 경위서를 5페이지 작성한 걸로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범계 의원이 해당 이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이 조홍천 비서관이 작성한 이 경위서를 입수를 해서 예. 경위서를 입수를 해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검찰이 저번에도 그 청와대로부터 이 유출된 문건의 원본을 청와대에서 이 제출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그런 유출 경위서가 있다는 걸 인지했으면 분명히 검찰도 이 유출 경위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 경위서에 작성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검찰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그동안에 지금 청와대나 검찰 쪽에서 계속 나온 얘기는 이 박관천 경정을 포함한 이른바 그 친모임이 이 문건 유출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지금 상황들을 몰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이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 소속 최모경위가 결국 자살을 택한 거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네. 지금 박범계 의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박범계 의원이 해당 그 경위서를 확보를 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 그리고 이제 물론 그 경위서에는 그렇게 작성이 돼 있을지라도 실제로 이 당시에 유출자들이 그 사람들인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만에 하나 MB정부 당시에 이 민정수석실 행정관들, 직원들이 한 거고 그 직원들의 일부가 지금 여전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는 대검에 지금 대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건데 예.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좀 상황이 굉장히 좀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게요. 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MB정부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밀월관계 비슷하게 오다가 예. 최근에 이제 4대 강국조는 물론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자원외교 국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사이가 삐걱대는 상황인데 그런 조짐이 이미 5월, 6월 또 올 초부터 지금 진행이 시작이 됐었다는 얘기일 수 있고 네. 이게 검찰 수사의 방향이 전혀 엉뚱하게 지금 포커싱이 돼 있었다. 이런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화성 강한 게 하나 터지긴 터졌네요. 사실 여부가 중요할 텐데. 그렇죠. 박지만 정윤회 간의 암투가 아니라 그러면 MB와 지금 현 정부 사이에 뭐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해석이 갈 수도 있는 대목이어서 예. 지금 오늘 박범계 의원의 주장 이 문제가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예.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른 방향으로 일파만파로 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내일 아침 조간들이 다 씁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 보통 지뢰는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내일도 조금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귀를 쫑긋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모두에 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혹한 눈비가 몰아치는 엄동 설안에 상공 70m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정욱 사무국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김 국장님, 제 전화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근데 원래 목소리 톤이 그러신가요? 왜요? 딱딱 끊어서 말씀하세요. 예. 예. 조금 그런 점도 있고요. 네. 굉장히 추우실 텐데, 예. 눈비가 몰아치고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계시는 곳이 약 1m 정도밖에 운신의 여지가 없는 그런 공간에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70m 상공 위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넣으면 꽉 낄 정도의. 그럼 눈비가 오면은 머리라도 이렇게 뭘 가릴 그런 게 있나요? 예, 좀 밑에서 좀 올라온 침낭도 좀 있고요. 네네. 또 제가 좀 올라오면서 가지고 왔던, 조그만, 텐트가 있는데요. 네. 실은 1인용 텐트다 보니까, 네. 두 사람이 같이 누우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이창훈 동지, 발 쪽으로 머리를 하고, 아이고. 이창훈 동지가 또, 제 발 쪽으로 머리를 하면서, 네. 그렇게 쓸 수 있는, 텐트. 오늘, 눈과 비가 서울에서는 온다고 그래서, 네. 그곳에 계신 분들이 또 연락 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어쨌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강구해가지고, 네. 지금, 밖이도, 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비상식량 같은 걸로 끼니를 해결하십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식사는, 어제는, 그래도 새끼가 다 올라갔었는데요. 네. 오늘은 아직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해가 저물고 근데 아직 아침, 점심, 저녁 전혀 못 드셨단 말씀입니까? 예. 아이고,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쇠잔한 기력 상태에서 전화 인터뷰를 청해서 제가 죄송해집니다. 그 추위에다 배고픔까지 겹치면 만사가 귀찮으시고, 지금 또 유람간 게 아니고 최후의 투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올라가 계시는데, 네. 일기도 안 좋고 더군다나 식사도 못 하시면 근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텐데, 제가 순간 뭐라고 다음 질문을 이어야 할지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죄송하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6년의 시간이 네. 어쨌든 이런 삶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시간만큼 어쨌든 저희가 또 잘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많은 다른 또 기운들 네. 저희를 또 배부를 수 있게 했었던 여러 가지 또 마음들이 저희들이 그동안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네. 이렇게 또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때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지금 날수로는 3일째인 거죠. 네, 3일입니다. 네, 제가 조금 딱딱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몇 가지 법리적인 것은 사실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약 만 3, 4년 만에 4년 정도였나? 공장 내부 진입, 이제 농성에 들어가신 건데요. 네. 얼마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소망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서 많은 지탄과 비판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현행법상으로는 대법원에서 그런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해고 노동자들에게 회사 측에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는 있는 겁니까? 법적인 문제로 따지게 되면은 네. 실은 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밝히려고 했었던 그 진실의 문제들, 네. 또 어쨌든 정의의 문제들, 회계적이 잘못됐다는 문제들, 실은 이게 명확하게 네. 실은 저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상고심에서 많은 시간들을 공을 들여서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들을 대법원에서 어쨌든 그 사항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면밀하게 검토가 됐는지 그 짧은 시간에 네.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결과가 실은 법적으로 봤을 경우는 저희가 졌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고 말씀들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법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진실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네.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당연히 쌍용자동차 출신이었고 여전히 쌍용자동차 최고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고 예. 또 그 문제로 인해서 25명 또 어제 또 소중한 또 목숨이 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 사회 속에서 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법적인 문제로만 저희가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답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네네. 우리 사회가 사람의 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가 어쨌든 존재하고 또 그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런 맥락에서 본질의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법적인 관계를 여쭤본 것을 행여라도 야박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회사와 교섭하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법적인 지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한 입장을 정확히 들어보고자 드린 질문이니까 이 추운데 70m 상공에 올라와 있는 나에게 무슨 야박하게 법적인 권리가 있느냐 뭐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듣지는 말아주십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13일 저녁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접하고 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좀 소상히 제보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제 저의 대리인 그분과 이렇게 김 지부장님, 김 국장님 사이에 얘기가 오고 간 끝에 이제 제가 질문지도 몇 개 보내드리고 했는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요번에 지금 이 고공농성 투쟁을 다시 하시게 된 재결행하게 된 그 가장 큰 동력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요구사항을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로 집약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어쨌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소망이면서 6년의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외쳐왔던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 공장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게 11월 13일 대법원 선고 이후에 실은 많은 또 저희 동료들이 혹시 잘못될까봐에 대한 되게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전히 저희가 공장 앞에서
출근하는 동료들을 6년 동안 만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 동료들을 통해서 어쨌든 많은 또 힘들을 받고 함께 또 일하자는 그런 목소리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을 실은 하고자 마지막 안간힘을 저희는 좀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70m 굴뚝 위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좀 다가서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함께 살자라는 2009년에 외쳤던 그 정당함들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어쨌든 이 자리에 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네. 네. 그 올라가시면서 3일 전에 13일 저녁에 올라가시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분 관계와 비판을 하셨고 그 문장 말미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을 것은 내부의 노동자 동지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취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그런 간절한 외침으로도 들렸는데요. 지금 복귀해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하신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2009년도 벌어졌던 그 아픔들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아픔을 주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앞으로도 여전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그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들이나 우리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저희는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 출근하면서 또 공장 앞에서 만났던 동료들이 끊임없이 손을 잡아주고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네. 또 그동안에 10년 저는 그동안 15년 했습니다. 해고된 기간까지 20년 되는데 그들의 동료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아이들과 이곳 평택에서 그동안 긴 시간을 함께 밥도 먹고 같이 또 놀러도 다니고 했던 실은 보통의 우리 가장 친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요. 네.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존엄적인 문제를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 이 공장 안에서 저희들이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가면서 여전히 2배가 넘는 노동 강도, 일의 강도에 휘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쨌든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에게도 어쨌든 쌍용차 미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은 여전히 같이 손잡을 수 있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 여전히 많다는 거 여전히 2009년의 아픔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분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우리 식구들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 너무 미안해하고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 국장님. 네. 이 날씨에 지금 오늘 한 끼의 식사는커녕 어떠한 영양소나 곡기도 이렇게 먹지 못하신 분께 계속 전화로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게 너무 곤혹스럽고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질문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네. 공장 내부에 있는 잠깐만. 현재 그러면 지금 노노 갈등의 소지 같은 것은 감지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문제를 풀거나 확산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본질은 자본의 문제였던 거고요. 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실은 저희가 갈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어쨌든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저희는 노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대감은 서로 의심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한 끼도 못 드셨다는데 혹시 밑에서 식량이나 음식을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누구의 제지를 받아서 식사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좀 어쨌든, 예, 좀 그런 것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밥이 지금 오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늦게나마 지금 오늘 첫 끼니의 식사가 오는 거네요. 예, 함께 또 식사가, 저희들한테,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빨리 인터뷰를 마치고 식사를 늦게나마 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쭙죠. 13일 저녁,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저녁 공장 내부로 진입하실 때 제지를 받거나 충돌 같은 건 혹시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좀 새벽에 좀 들어왔던 거고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이 굴뚝 높이가 너무 좀 높아가지고 예. 짐이나 뭘 이걸 일일이 등에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예, 많이 가져올 수도 없었고요. 그러게요. 어쨌든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굴뚝이 2개던데요. 다시 한번요? 네, 제가 사진을 보니까 굴뚝이 2개이던데. 예. 그중 굴뚝 한쪽에서는 굴뚝 끝부분에서 무슨 붉은색 화염 비슷한 게 연기인지 뭔진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나고 있는데 하나는 안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 계신 굴뚝 쪽에는 그 화염으로 보이는 붉은 연기는 안 나는 겁니까? 공장에서 일부러 말하자면 배려를 해준 겁니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두 군데 굴뚝이 다, 연기가 나고 있고요. 그럼 계시는 곳과 그 화염 또는 연기하고는 무관하거나 신변에 위험을 끼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밑에 보일러실에서 보일러를 이렇게 떼면서, 네. 나오는 그 연기인데 이게 좀, 유해성이 좀 있다고 이야기는 하대요. 그래서 실은 첫날은 저희가 너무 추워가지고, 잘 모르고 어쨌든 이 수증기가 좀 따뜻해가지고 그걸 쏘이셨군요. 밑에 가서 어쨌든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유해한 늦게서, 거니까. 근데 이제 오후 늦게서 이제 이게 안 좋은 거니까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연락이 와가지고 실은 이건 최대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무슨 외부 도움물이나 식사 끼니 제가 너무 한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70m 굴뚝이고 조금만 그 바람이 세져도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서 더 지금 영양 보충도 안 되고 하는 상태에서는 그 육체 심신의 상황이 너무 우려되는데 글쎄요, 올라가실 때는 굳은 결심을 하고 뭔가 쟁취해야 될 저기가 있지만 행여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과 지상에서의 눈물 어린 격려와 연대감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식사가 왔다니까 우선 식사를 좀 하시고요. 최대한 몸을 잘 하시라는 말씀밖에는 드리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좀 덧붙여도 될까요? 네네네. 저희도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은 40일 넘게 단식을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10년의 코롱의 최일배 위원장 서거자가 있습니다. 코롱이요, 네. 좀 그들을 좀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 말고도 실은 구미의 스타케미칼 또 그리고 광화문에 광고탑에 올라가는 CNN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도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 극한의, 생존이 힘든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남을 생각하는, 다른 처지를 생각하는 동지에 다시 한번 많은 청취자분들도 울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오늘 충분히 잘 알겠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김정욱 사무국장과 고공농송 중인 김정욱 사무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콩 조현아 부사장이 국토관리부에 출두하던 날 대한항공 직원들 40여 명이 출동해서 별별 쇼를 다했습니다.
부사장이 화장실에 가게 될지도 모르니 국토관리부 건물의 화장실을 다시 한번 청소해달라고 건물관리 직원에게 부탁해서 또 한 번 청소했답니다. 기자들이 보니까 근데 이미 화장실은 깨끗했답니다. 뉴욕에서의 회항 사건 당일날 유일한 1등석 승객으로 난동을 모두 목격한 승객 박모 씨에게는 비행기 모형과 내년 달력을 줄 테니까 1등 객실에서 본 모든 것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신신당부했답니다. 부사장은 사무장과 스튜어디스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서 사과 쪽지를 우편함에 넣고 왔습니다.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이 얻고 싶었던 것은 피해자들의 용서가 아니라 사과하려 애썼다라는 신문 보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땅콩 회항 같은 봉건적 작태가 버젓이 벌어진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정신 넉 빠진 짓거리라고요.